일본의 1인당 GDP가 잠시나마 미국을 넘어섰던 시기, 세계 50대 기업 순위 중 33개가 일본 기업이었던 시기, 20대 신입사원 연봉이 1억 원이 넘었던 시기, 바로 일본의 버블 경제입니다. 이 시절 일본은 말 그대로 꿈만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심지어 일반 회사의 면접만 보러 다녀도 면접 비용으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던 버블에 불과했고, 이 버블이 터지자 일본은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넘어 현재 30년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과 끝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존재할까요? 전 세계 GDP 순위 3위 일본의 경제 위기. 오늘은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주식 가이드는 일본 버블 경제입니다. 사실 일본의 버블 경제는 여러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시각에서 일본 버블 경제의 시작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일단 일본 경제는 버블이 끼기 전부터 좋았지만, 때는 시간을 거슬러 1970년대 후반 전 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바로 오일 쇼크죠. 아무래도 기름이라고 하면 산업 전반에 빠질 수 없는 원자재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꼭 필요해요. 결국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 오케이. 하지만 경제 성장을 동반하지 않으면서 천정부지로 유가가 상승해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이로 인해 오일 쇼크 당시 인플레이션을 맞이한 미국은 하나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데, 이 정책은 다름 아닌 레이거노믹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부가 펼친 정책 중에서도 가장 와닿는 건 금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이죠.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일단 은행들의 대출이자가 오르게 돼요. 대출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 기업과 개인은 더 이상 대출을 받지 않거나 줄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무언가에 투자하거나 구매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은행에 넣어둬요. 은행 예금이자가 높아졌으니 돈을 찾을 필요가 없죠. 이처럼 은행에 돈이 묶이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시중에 풀리는 돈이 줄어들게 되고,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서 화폐의 가치는 상승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물가는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통해 물가를 잡게 되었던 건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를 동시에 원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세상에선 하나를 얻었으면 다른 하나를 잃기 마련. 미국 또한 물가는 잡았지만 다른 한쪽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달러 가치의 상승.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 이 말을 다시 해보면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왜? 달러가 비싸지니까 미국에서 나온 물건들이 다 비싸지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수출이 안 되다 보니 내수 시장이라도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당시 미국인들은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많은 수혜를 받던 나라가 다름 아닌 일본이죠. 일단 달러가 비싸졌다는 것은 다시 말해 다른 나라의 통화가 싸졌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당시 일본의 제품은 미국의 제품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아서 토요타, 소니 등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의 내수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죠. 내가 미국 소비자였어도 미국 제품 안 살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일본 하면 당인 정신으로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품질도 괜찮은데 굳이 비싼 돈 주고 미국 제품을 산다? 이건 보통 애국자 아니면 이렇게 못해요. 그렇게 일본이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을 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막 다친 곳은 없는데 속이 너무 쓰라리고, 먹은 것도 없는데 체하고 배 아프고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돼요. 결국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하나의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5년 9월 22일 일본을 포함해 독일, 영국, 프랑스를 미국의 한 호텔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일본 경제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이 합의가 바로 플라자 합의입니다. 이 합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의 달러 가치를 낮추고 일본의 엔화 가치를 높인다인데요. 사실 이 상황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게 맞나? 싶었어요. 일본은 미국에 이것저것 팔면서 한창 이득을 보고 있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엔화와 대비했을 때 너무 높아서 피해가 크니까 이제 엔화 가치를 높여서 달러의 가치를 낮추자, 이런 뉘앙스로 합의를 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게 나 안 해, 아니 못해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는 패권국 미국이다 보니 까라면 까야 했던 거죠. 이렇게 맺어진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의 엔화 가치는 순식간에 상승하게 됩니다. 1985년 당시 1달러당 240엔이었지만 플라자 합의 이후 1달러당 120엔이 되었죠. 이건 원래 100엔 주고 사 먹던 과자를 이제 200엔 주고 사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내수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 제품들의 인기가 식어갔습니다. 옛날만큼 가성비가 좋지 않으니까요. 이로 인해 일본은 무역시장에서 예전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수출로 먹고 살던 기업들이 급속도로 힘들어지기 시작했죠. 물론 일본 정부가 이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출이 안 되니 일본의 내수 시장을 공략함과 동시에 이런저런 정책들을 내세웠어요.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미국과는 정반대되는 기준금리 인하였거든요. 앞서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을 은행에 묶어버렸지만 일본은 기준금리를 낮춰 대출금리를 낮춰버립니다. 이건 기업들과 개인 입장에서 은행에 돈을 맡겨둘 이유가 없어요. 이자가 싸니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자가 싸니까 대출받아서 설비, 확장, 연구 등에 사용하게 될 거고 회사의 규모가 커져 수익을 창출해 더 많은 직원을 뽑을 수 있게 되겠죠. 개인들은 회사에 취업하면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 어디에든 소비하게 되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게 되면서 기업의 수익으로 전환돼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죠. 시중에 풀린 돈이 많으니 자연스럽게 엔화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만 된다면 내수시장에 활력을 주면서 플라자 합의 이후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나 이런 상황은 일본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뭐 금리를 내리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것까진 성공했지만 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갔죠. 가장 먼저 기업들은 이자가 싸니까 대출받아서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투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또 이 상황은 개인이라고 해서 다를 게 없었어요. 모두가 빚을 내서 주식을 하기 시작했고 이는 기업의 성장, 매출 증가 없이 기업들의 주식 가격만 상승하는 현상을 연출했죠. 이 말은즉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였지만 주가만 상승한 상황, 바로 버블이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부동산 시장에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켰어요. 먼저 기업이나 개인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이후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사람들은 구매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 또 대출받아서 또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고 이에 대한 결과로 부동산에 엄청난 버블이 끼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은행들은 기업의 가치나 재무 상황을 보고 대출해주는 것이 아닌 딱 한 가지만 봤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 담보만 보고 대출을 해줬어요. 어차피 부동산 가격은 오르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냥 앉아서 이자만 받아 먹어도 쏠쏠했거든. 실제로 일본의 버블 경제 시절 부동산 가격은 약 4년 동안 4배가 올랐다고 해요. 이로 인해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일본의 부동산 전체를 팔면 미국 땅을 4번 사고도 남는다. 아무래도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당시 일본에 돈이 넘쳐났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죠. 이때 일본 사람들의 생활을 잠깐이나마 들여다보면 가장 먼저 일본 버블 경제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면 시티팝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티팝을 들어보면 우리가 일본의 경제적 풍요로움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어도 뭔가 여유로우면서도 도시적이고 세련된 분위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나칠 정도로 낙관적이었던 일본인들의 상황을 잘 드러낸 음악이라는 평가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소비자들의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 수준이 높아졌듯 드라마나 영화에서 갑자기 부자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일단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사치를 부려요. 게다가 집에는 비싼 그림도 걸고 조각상 같은 작품도 사들이고 하면서 평소에는 구매할 엄두도 내지 못했던 물건들을 구비했죠. 심지어 이때 일본의 부동산 재벌 요코이 히데키라는 인물은 현재 뉴욕의 상징 중 하나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인수하기도 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넘쳐나는 돈은 결국 부동산과 주식에서 시작되었으니 사람들이 주식을 하면 할수록 기업들의 돈이 막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쌓여있는 돈을 또다시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고요.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을 등에 업은 일본의 기업과 은행들은 전세계 상위 50대 기업 중 33개의 자리를 차지했죠. 이 중에서도 전세계 1위 기업에 일본의 NTT라는 통신사가 랭크해 있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에 투기하면서 돈만 넣어두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모래도 호황이니까 더 많은 투기가 몰려 더 큰 버블이 형성되었고 결국 일본 사회는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성장 없이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런 경제적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던 일본에는 서서히 재앙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을 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이 일을 할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옆사람, 그 옆사람, 그 옆옆 사람도 주식을 하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 일을 할 의지가 없어요. 나도 빨리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 가서 컴퓨터로 주식이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인지라 웬만한 돈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집값으로 인해 젊은 층이나 서민들은 집을 살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재 일본의 주택을 보면 촘촘하게 들어선 집들이 많아졌죠. 더 싸게, 더 효율적인 집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게다가 이 문제는 청년들의 결혼율 저하로 이어져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고령화 문제를 야기했죠. 그리고 이때 집과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은 돈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집도 못 사고 출산은커녕 결혼조차 못하는데 지금 당장 내가 행복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일본은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나라를 발전시킬 요소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금융 전문가들은 슬슬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그러나 이미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천문학적인 단위를 넘어선 상황에 직면해 있었죠. 이 말은즉 일본의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낭떠러지에 간신히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제서야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현실을 자각한 정부는 금리부터 부랴부랴 올렸어요.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대출 이자가 증가한다. 사람들은 이자가 갑자기 상승해버리니까 돈을 빨리 갚아야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 건물, 부동산 모두 팔아치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매물을
내놓으니까 팔리지도 않아.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이른바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정책을 내세워 대출을 규제해버렸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엄청난 거품이 형성돼 있던 주식과 부동산의 가치가 순식간에 가라앉게 되었고, 돈을 빌렸던 사람들은 그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어요. 또한 지금 당장 주식과 부동산을 팔아도 대출 원금을 갚을 수조차 없는 상황인데다가 은행에게 돈 갚을 여력이 없었던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파산하게 되었죠. 은행은 빌려준 돈이 증발하는 마법을 경험하면서 모든 부실 채권을 떠안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일본의 경제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그리고 30년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도 일본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모면하고자 경제 부흥 정책을 펼쳐오면서 현재 전 세계 GDP 3위라는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만 같았던 버블 경제의 후유증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